우리 엄마는 늘 웃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알겠는데, 어릴 때의 나는 그걸 몰랐다.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해가 뜨면 빛이 나듯이 엄마는 원래 웃는 사람인 줄 알았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 여름이면 벽을 타고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에 이불을 둘둘 말아도 발끝이 시렸다. 천장 바로 위가 길바닥이었기 때문에 밤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머리 위로 울렸다. 하이힐 소리, 무거운 군화 소리, 가끔은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끌고 가는 발소리까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나는 잠이 들었고, 엄마는 그때서야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 내일 가져갈 부엌거리를 펼쳤다. 장갑 공장에서 가져온 미싱 부엌. 엄마의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 실밥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내가 엄마 손을 잡으면 거칠고 갈라진 피부가 느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엄마가 내 볼을 감싸댈 때 그 갈라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다고.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오늘도 비가 안 오는 걸 보면 아빠가 우산 안 챙겨도 되게 해준 거야. 그런 식이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아빠가 화단에 물 주는 거라고 했다. 눈이 오면 아빠가 너한테 눈사람 만들어 놀라고 보내준 거라고 했다. 엄마의 세계에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날씨를 관장하는 수호신이었고, 나는 그 신화를 온전히 믿으며 자랐다. 가난은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반찬이 김치 하나뿐인 저녁상을 앞에 두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은 김치가 딱 잘 익었네. 이 맛이면 반찬 10가지가 부럽지 않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다. 진짜로 그렇게 느꼈다.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오라는 날이면 엄마는 밤새 무언가를 만들었다. 크레파스가 없으면 양초를 녹여 색을 입혀 만들었고, 도화지가 없으면 과일 상자를 펼쳐 안쪽에 깨끗한 면을 잘라주었다. 한 번은 미술 시간에 수채화 물감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밤새 어디선가 구해온 건 한쪽이 말라붙은 팔레트 세트였다. 엄마는 그걸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까 길에서 주웠는데 누가 버린 건지 거의 새 거야. 우리 딸 복도 많지. 나는 그 말라붙은 물감에 물을 조금씩 떨어뜨려 녹여가며 그림을 그렸다. 색이 탁하고 고르지 않았지만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 주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장마가 길어서 반지하 방에 물이 차올랐다. 새벽에 잠을 깨니 이불 아래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엄마는 이미 일어나 대야와 냄비로 물을 퍼내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울음이 터졌다. 엄마, 우리 집 가라앉는 거야. 엄마는 물을 퍼내던 손을 멈추고 나를 안았다. 젖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엄마의 체온은 미지근했다. 엄마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건 물놀이야. 엄마랑 물놀이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웃었다. 빗물이 줄줄 새는 천장 아래에서 세간살이가 둥둥 떠다니는 방 안에서 엄마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고 울음을 그쳤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엄마의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건 방패였다. 세상이 던지는 모든 돌멩이 앞에 엄마가 들어올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그 방패 뒤에서 나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르는 일을 했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미신 부업을 했다. 3개의 일을 하면서도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반드시 집에 있었다. 헐떡이며 뛰어 들어온 적도 있었고, 앞치마를 미처 벗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빈집에 나를 들여보낸 적이 없었다. 그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노력이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밤이었다. 좁은 방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우면 천장 위로 가로등 빛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연한 주황빛이 천장에 네모난 격자 무늬를 만들었는데 엄마는 그걸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봐. 우리만의 별이야. 다른 집 아이들은 밤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만 우리 딸은 천장에서 별을 보네. 가까워서 좋겠다. 손 뻗으면 닿겠네. 나는 정말로 손을 뻗었다. 당연히 닿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 순간 나는 별을 잡은 기분이었다. 엄마의 손이 곧 별이었다. 잠이 들기 직전 엄마는 매일 밤 같은 말을 해주었다. 목소리는 항상 낮고 따뜻했고 약간 갈라져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한 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엄마는 말했다. 우리 딸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건강해서 고마워. 내일도 같이 있자. 그게 엄마의 자장가였다. 음정도 가사도 없는 그냥 감사와 사랑을 나열하는 문장 3개. 나는 그 문장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가 되어 잠들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밤이면 그 반지하 방의 냄새가 난다. 눅눅하고 차갑고 어딘가 곰팡내가 섞인 공기. 하지만 그 냄새 속에 반드시 섞여 있는 게 있다. 엄마가 저녁에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미신 기름 냄새,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안을 때 나던 비누 냄새.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 내가 안길 때 깨끗한 냄새를 맡게 하려고.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매일 밤 나에게 말했다. 우리한테는 다 있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어떤 유산보다 무거운 것이었음을 훗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24살이 되던 해 엄마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렇다고 했다.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아픈 것조차 계절 탓, 날씨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달랐다. 마른 기침이 아니라 무언가 끌려 올라오는 소리, 가슴 깊은 곳에서 뼈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딸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내가 3번을 울고 4번째에 엄마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따라왔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무섭게 했다. 만성기관지 확장증. 오랜 세월 먼지와 세제와 습기를 들이마신 폐가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고 했다. 의사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 엄마는 진료실을 나오며 괜찮다, 이 정도면 다행이지 라고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알았다. 이제 내가 그 웃음을 대신 지어야 할 차례라는 것을. 나는 작은 의류수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엄마에게 배운 솜씨로 단추를 달고 바지를 줄이고 찢어진 안감을 감췄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반지하방 월세와 엄마 약값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가게 앞이었다. 양복바지 기장을 줄이러 왔는데 고급 원단이었다. 손에 닿는 순간 알 수 있는 종류의 좋은 천. 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깨끗했다. 손톱 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치수를 재면서 그의 구두를 보았다. 가죽이 어찌나 반질거리던지 내 무릎 꿇은 모습이 그 위에 비쳤다. 그가 바지를 찾으러 2번째 왔을 때 내 이름을 물었고 3번째 왔을 때 밥을 사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런 사람과 내가 무슨 어울림이 되겠느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4번째, 5번째도 왔다. 수선할 옷도 없이 그냥 왔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2개 놓고 한 개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다. 말보다 물건을 앞세우는 사람. 엄마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돌아간 뒤 식탁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눈이 좀 차갑다 하고 나는 웃어 넘겼다. 원래 잘생긴 사람이 그래 보이는 거라고, 괜한 걱정이라고. 엄마는 행주를 멈추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더 말했다.
사람 눈은 속이질 못하는 거요 하고 그 말이 귓가에 남았지만 나는 듣지 않기로 했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는 편이 맞다. 그 무렵 엄마의 병원비가 올랐고 가게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반지하방 보일러가 또 고장났으니까 그가 청혼한 것은 만난 지 6달째 되던 날이었다.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라 그의 차 안에서였다. 네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다.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해결하겠다. 나랑 같이 살면 편해질 거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단어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 했는지 모른다. 편해질 거라는 말이 그 어떤 고백보다 달콤하게 들리는 밤이 있다. 새벽마다 엄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 못 드는 밤이 반복될 때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거의 구원에 가까운 울림을 가진다.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다라고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축복의 떨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훨씬 나중에. 결혼식은 그쪽 집안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다. 호텔 예식장 하객 300명 꽃장식만 400만 원. 나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다. 피로 연장 한쪽 구석에서 엄마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새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엄마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어깨가 너무 좁아서 한복깃이 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달려가 엄마 옆에 앉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이쪽 하객분들께 인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라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가 웃었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그 웃음이 반지하방 창문 너머로 비치던 가로등과 같은 빛이었다. 얇고 희미하고 그래서 더 애틋한.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내 손을 보았다.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을 뒤집어 보았다. 굳은 살과 수선 바늘에 찔린 자국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다. 그것이 심사였다. 나는 떨어졌다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알았지만 이미 아들이 결정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나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 항상 거기 혹은 새댁. 1년이 지나도 새댁이었다. 신혼집은 넓었다. 방이 3개 거실 창문이 천장까지 올라가 있어서 햇살이 쏟아졌다. 반지하방 창문 밑으로 보이던 발목들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다. 나는 그 넓은 거실에 서서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매일 아침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방이 넓을수록 천장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울렸다. 그 사람은 늦게 들어왔다. 11시, 12시, 때로는 새벽 1시, 접대가 있었다.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다. 이유는 항상 있었고 나는 이유를 묻는 일을 점점 그만두었다. 저녁 식탁에 2사람분의 밥을 차리다가 1사람분으로 줄이기까지 3달이 걸렸다. 혼자 밥을 먹으며 넓은 식탁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 문득 반지하방이 떠올랐다. 좁은 밥상 위에 반찬 3접시를 올리고 마주 앉아 웃던 엄마의 얼굴. 그때는 빈자리가 없었다. 상이 작으니까 늘 꽉 찼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1번 찾아왔다. 올 때마다 집안을 둘러보았다. 먼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내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거실 구석에 놓아둔 엄마의 사진을 보고 말했다. 이런 건 안방에 넣어두지 손님 오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나는 사진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서랍 안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엄마를 숨겨야 하는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이 목 안쪽을 태우듯 아팠다. 밤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엄마의 자장가를 떠올렸다. 오늘도 무사해서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3문장을 소리 없이 읊으면 잠이 오지 않아도 울음은 멈출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엄마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 나는 그것을 꺼내 쥐고 또 하루를 버텼다. 결혼 첫 해가 지나는 동안 어머니의 기침은 계절을 잃어버렸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 찬바람이 불기 전에도 어머니는 기침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짧은 헛기침이었다가 3달쯤 뒤에는 숨을 들이쉬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고 축축한 의식처럼 바뀌었다.
나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골라 반지하방을 찾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현관문을 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입술 끝에서 끝까지 닿는데 이전보다 반박자가 더 걸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 살림을 두고 자꾸 밖을 싸돌아다니면 집안 기운이 빠진다는 말을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하고 그래도 수요일에는 반지하방으로 갔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에 닿는 것은 소독약 냄새 위에 겹겹이 쌓인 습기, 그리고 어머니가 끓여놓은 보리차의 구수한 김이었다. 어머니는 이불 위에 반드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꿰매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 이거 하며 펼쳐 보이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가방에 찢어진 끈이었다. 오래전에 버려도 될 것을 아직 붙들고 있는 그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나는 못 본 척했다. 결혼 1년이 되던 가을 새벽, 니시의 전화가 왔다. 반지하방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아주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어요. 나는 잠옷 위에 외투 하나만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나는 신발장 위에 메모를 남기려다가 그냥 문을 닫았다. 설명해야 할 사람은 안에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설명을 들을 사람은 없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시냐고 물었고 나는 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어머니의 몸이 보였다. 작았다. 기억 속보다 훨씬 작았다. 반지하방 장판 위에서 내 이불을 펴주던 그 등이, 새벽 시장에서 수박 상자를 머리에 이던 그 어깨가 흰 시트 위에서는 15살 아이의 것처럼 가느다랗게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관 지확장증이 오래된 환자분이라 폐 조직이 상당 부분 경화됐고 이번 객혈은 혈관 쪽에서 발생한 것이라 지금 지혈은 됐지만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앞에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경화, 굳어졌다는 뜻이다. 수십 년 동안 먼지와 세제 거품과 곰팡이 포자를 들이마시며 일했던 어머니의 폐가 천천히 조용히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뜻이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왔구나. 네 엄마 왔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병실 천장을 훑었다. 형광등 빛이 따가운지 눈을 잠깐 찡그렸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 눈이 웃고 있었다. 누워서도 피를 토하고 나서도 어머니의 눈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이 무서웠다. 열흘 뒤 어머니가 말했다. 딸아, 하늘에 가도 땅에 있어도 엄마는 너 옆에 있는 거다.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 그게 엄마다. 비가 오면 그것도 엄마고 볕이 나면 그것도 엄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엄마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 혼자인 적이 있겠느냐.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마른 손을 들어 내 뺨을 만졌다. 손바닥이 서늘했다. 사흘 전보다 더 서늘했다. 그 주 토요일 새벽, 어머니는 잠든 채로 숨을 거두었다. 간호사가 전화를 했고 나는 이번에도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쳤다. 현관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느냐는 말에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대답했다.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아, 장례식장은 내가 알아볼게. 월요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자. 빨리 처리하자. 그 5글자가 귓속에서 납처럼 녹아내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장례는 이틀장으로 치러졌다. 남편이 그렇게 정했다. 3일장은 요즘 안 한다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은 첫째 날 오후였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조문객의 차림이 아니라 백화점을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른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국화꽃 앞에 서서 향을 올리는 대신 식장 내부를 둘러보더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새댁 슬픈 건 아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
장지 비용은 세댁 쪽에서 부담하는 거 맞지. 우리 집안에서 낼 이유는 없고, 그리고 이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마음 정리 빨리 하고 애 생각을 해야지.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으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새 한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던 그날, 그래도 카메라를 향해 웃어주셨던 그 얼굴. 시어머니의 말이 그 웃음 위로 얼룩처럼 번졌다. 남편은 조문객이 올 때만 식장에 나타났다. 회사 상사가 오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아내가 갑자기 상을 당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치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업무에 폐를 끼친 사건인 것처럼. 조문객이 빠지면 남편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다.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나는 빈소를 혼자 지켰다. 국화꽃 향이 진하게 내려앉은 그 방에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세 문장을 되뇌었다. 오늘도 무사해서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하지만 내일은 함께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제 바람이고 비이고 볕이라고 했지만 내 손을 잡아주는 바람은 없었다. 빈소의 형광등은 병원보다 더 밝았고 나는 그 빛 아래서 완전히 혼자였다.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져 검은 치마 위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이 번지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주었던 그 웃음의 방패가 이제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이 결혼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이제 됐으니까 다음 달부터 산부인과 좀 다녀봐. 아들 하나는 있어야 이 집안에서 세댁자리가 생기는 거야.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잔인하리만큼 맑고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었다. 어머니가 말한 그 하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다면 지금 이 차 안의 대화를 듣고 있을까? 듣고 있다면 웃고 있을까? 아마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입덧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화장실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속을 비워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새어나왔다. 몸 안에 누군가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텅 빈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무게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화면 속 콩알만 한 심장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그토록 웃을 수 있었는지 이해했다.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바닥에서도 고개를 든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는 확인이 떨어지자마자 태명을 지어 보내왔다. 복이. 그 이름 속에 내 존재는 없었다. 나는 아이를 담는 그릇이었고 그릇이 제 역할을 마치면 선반 위에 올려두면 되는 것이었다. 남편은 출산 당일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분만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는 혼자 이를 악물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가슴 위에 올려놓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다. 젖은 머리카락, 붉고 쭈글쭈글한 얼굴, 그리고 내 피부에 닿자마자 울음을 뚝 그친 작은 입술. 아이는 내 심장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오늘도 무사해서 감사하다. 네가 내 아이여서 감사하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내 목소리를 빌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준이라고 지었다. 준이가 처음 웃던 날,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흘리던 날, 나는 일기장 대신 손바닥 안쪽에 날짜를 적었다. 씻으면 지워지는 글자였지만 가슴에는 영원히 새겨졌다. 그 시절에 나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만 숨을 쉬었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견디는 것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준이가 3살 되던 해 겨울이었다. 새벽 2시 거실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여자 이름이었고 그 아래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늦은 귀가 샤워 후에도 남아있던 낯선 향수 출장이라며 꺼두었던 전화기. 증거는 항상 거기 있었고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다.
이혼 소송은 길고 잔인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내가 결혼 전 재산이 없었다는 점,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기여가 미미하다는 점을 반복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내가 가사를 소홀히 했으며 아이의 교육에 무관심했다고 증언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내 귀에는 분만실에서 혼자 이를 악물던 소리가 울렸다. 새벽 수유를 하며 복도를 서성이던 발소리가 울렸다. 아이의 열이 40도를 넘기던 밤, 택시를 잡지 못해 아이를 안고 응급실까지 뛰었던 숨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되지 못했다. 판사는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경제적 안정성, 주거 환경, 교육 여건. 판결문에 적힌 단어들은 하나같이 돈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준이를 두고 이 문을 나서면 내가 그 아이의 매일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형편없이 적었다. 재산 분할이라 부르기에 민망한 금액이 통장에 찍혔고 나는 그것을 들고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11월이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은 어머니가 떠나던 날처럼 맑았다. 원룸을 구했다. 반지하였다. 부동산 중개인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이 습기, 이 낮은 천장, 이 작은 창문, 어머니와 살던 그 방의 기억이 벽마다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5시까지 김밥집 재료 손질을 했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류 수선 일을 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교대 전반을 채웠다. 잠은 4시간이었다. 어머니도 4시간을 잤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 수 있었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라고. 이것은 유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격주 토요일. 나는 준이를 만났다. 면접 교섭권이라는 차가운 법률 용어가 우리의 만남을 규정했지만 그 4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숨이 돋는 것 같았다. 준이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자라 있었고 그 달라진 부분 하나하나가 내가 놓친 시간의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보면 항상 뛰어왔다. 엄마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나는 지난 2주 동안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다.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 나는 박수를 쳤고 아이가 무릎이 까진 것을 보여주면 나는 호하고 불어주었다.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다음에 또 와 하고 말하는 아이의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웃었다. 반드시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돌아서서 걸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가 볼 수 있는 거리 안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유일한 규칙이었다. 반지하 방에 돌아오면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울음이 그치면 세수를 하고 다시 알람을 맞추었다. 새벽 4시.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 이 아이가 나를 부를 수 있는 세상 안에 내가 서 있어야 하니까. 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면접 교섭 시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받았다. 교복을 입은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고 있었고 그 뒤로 남편의 새아내가 흐릿하게 서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나를 붙들었다. 저 웃음 안에 내가 있다. 격주 토요일마다 내가 불어넣은 사랑이 저 아이의 입꼬리를 올리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것만이 나를 살게 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어머니의 자장가를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제는 3번째 문장이 달라져 있었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일도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가 아니어도 좋았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속에 준이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산소였다. 준이 13살이 되던 해 가을 격주 토요일의 4시간은 정확히 342번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만남은 어느 순간부터 분식집 창가 자리로 옮겨졌고 떡볶이 한 접시와 순대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이 둘만의 의식이 되었다. 화상으로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정확히 15분간 얼굴을 보았지만
토요일의 4시간은 여전히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었다. 주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동그란 볼살이 빠지고 어느새 어머니보다 반뼘쯤 더 큰 키를 가진 소년이 되어 있었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눈매는 더 깊어졌지만 엄마를 볼 때 짓는 웃음만은 여전히 6살 때 공원에서 뛰어오던 그 얼굴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전 남편이었다. 이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전화를 걸어온 적 없는 사람이 한 달에 2~3번씩 연락을 해왔다. 첫 번째 전화에서 그는 말했다. 그 녀석이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변기에 넣었다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새 아내가 모아둔 와인 컬렉션 6병이 전부 싱크대에 쏟아져 있었다고 했다. 세 번째에는 서재의 양장본 전집이 욕조에 담겨 있었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네 번째에는 장모가 선물한 도자기 화병이, 다섯 번째에는 새 아내의 명품 가방 안에 고춧가루가 가득했다고. 그녀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준이를 혼내지 말아달라고,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대화를 해달라고. 하지만 전 남편은 점점 더 격앙되었고 당신이 만날 때마다 뭘 가르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다. 준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격주 토요일에 만나는 준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학교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해준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그냥 실수였다고, 어른들이 과장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전 남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포기하겠다고 했다.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조건이 있다고 했다. 위자료 반환이니 양육비 면제니 숫자들을 나열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그 한 문장만이 온 세상의 소리를 지우고 고막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정말이냐고 물었다. 3번을 물었다. 전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애는 당신한테나 가야 할 애라고. 전화를 끊고 그녀는 반지하 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몸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것 같았다. 천장의 수도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비로소 그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고 두 눈에서 물이 쏟아졌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전 남편은 서류에 서명만 하고 돌아갔으며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이 짐을 싸서 반지하 방으로 온 날은 11월의 맑고 차가운 날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과 같은, 하늘 양육권을 잃은 날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날의 찬 공기는 처음으로 그녀의 폐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준은 이불 한 채와 책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반지하 방의 좁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더니 천장 가까이 난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고 벽지의 물자국을 보고 그리고 천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엄마, 여기 냄새 알겠다라고 말했다. 외할머니 냄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이 그것을 기억할 리 없었다. 이곳에 온 적도 없고 외할머니를 만난 적도 없는 아이가. 하지만 준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서 항상 이 냄새가 났다고. 토요일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았다. 수도관의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이불을 끌어올려 준의 어깨를 덮어주었을 때 준이 천장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13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리모컨을 변기에 넣은 거 실수 아니었어. 그녀의 숨이 멈췄다. 와인도, 책도, 화병도, 가방도 전부 내가 한 거야. 일부러. 주는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마치 거기에 자신이 그려놓은 설계도가 있기라도 한 듯이. 아빠가 나를 안 키우겠다고 하면 엄마한테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돈을 문제 삼을 거 알았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 거고 엄마가 힘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생각했어. 아빠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면 아빠 쪽에서 먼저 내보내는 거니까 엄마한테 뭘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녀는 몸을 돌려 준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옆얼굴이 보였다. 턱선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제일 처음에 리모컨을 골랐어. 텔레비전을 못 보면 새엄마가 제일 먼저 짜증을 내거든. 와인은 아빠 거 아니고 새엄마 거였어. 아빠는 남의 물건이 망가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 책은 아빠가 읽지도 않으면서 손님 올 때 보여주려고 놔둔 거였고, 화병은 새 외할머니 선물이라 깨지면 새엄마랑 아빠가 싸우거든. 가방은 가방이 제일 효과가 컸어. 새엄마가 그날 밤에 울면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했대. 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다. 매번 부수고 나서 내 방에 들어가면 손이 떨렸어. 들킬까봐가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나를 바르게 키웠는데 나는 물건을 부수는 애가 돼 있으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자랑스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니, 전부였다. 동시에 한꺼번에. 그리고 한 가지 더라고 준이 말했다. 수요일 밤 화상통화 때 엄마 뒤에 항상 그 벽이 보였어. 물자국 있는 벽. 엄마는 웃고 있었는데 눈이 항상 부어 있었어. 나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13살 소년이 이를 악물고 있었다. 천장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준을 끌어안았다. 반지하 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년의 등이 넓어져 있었다. 6살 때 공원에서 안았을 때의 그 작은 등이 아니었다. 이 아이 혼자서 3년을 버텼구나. 물건을 고르고 시기를 정하고 들키지 않게 실행하고 엄마 앞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웃어 보이면서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했던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이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울면서 웃었다. 준도 엄마의 품 안에서 어깨를 떨었다. 그렇게 둘은 오래, 아주 오래 그 자세로 있었다. 한참 뒤 준이 엄마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다. 코가 빨갛고 눈이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엄마, 응, 오늘도 무사해서 감사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물이 흘렀다. 네가 내 아이여서 감사하다. 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세 번째 문장이 돌아왔다. 혼자 고쳐 쓴 그 문장이 이 아이의 목소리로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다. 함께, 이 세상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여서. 수도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바람 속에서, 빗소리 속에서, 햇살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누워있는 아이의 숨소리 속에서.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반지하 방 천장 한쪽 귀퉁이에서 여전히 물이 샜고 준이 이사 온 첫 주에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철물점에서 실리콘 한 통을 사와 직접 틈새를 메웠다. 서툰 손이었지만 정성스러운 손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생각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배웠을 것이다. 부서진 것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준은 전학수속을 조용히 마쳤다. 인근 중학교였고 교복은 중고를 구했다. 내가 사이즈를 맞춰 줄여주겠다고 했더니 준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엄마 원래 바느질 잘하잖아 하고 웃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수요일 밤 영상통화 15분 속에서 이 아이는 나의 삶을 전부 외우고 있었다. 내가 양장점에서 일했던 것도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도 아마 화면 너머로 다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 4시에 나는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다. 하나는 준의 것, 하나는 나의 것. 준은 5시 반이면 스스로 눈을 떴고 이불을 개고 좁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한 뒤 밥상 앞에 앉았다. 아침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특별한 반찬이 있는 날은 드물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한 종직 국 한 그릇. 그러나 그 식탁 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마주보는 두 사람의 눈이었다. 준은 먹으면서 나를 보았고 나는 먹으면서 준을 보았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반찬이었다. 준은 공부를 놀라울 만큼 잘했다. 그것을 처음 한 것은 전학 후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온 날이었다. 전교 1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나에게 건네며 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별거 아니야. 원래 공부는 좋아했어. 나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면서도 학교 성적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집에서, 아무도 참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방에서 이 아이는 혼자 책상에 앉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적표를 내려놓고 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길었다. 내 기억 속 작고 동그란 아기 손이 어느새 이렇게 커졌다. 엄마 왜 울어? 하고 준이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이라는 시간이 반지하 방에서 흘렀다. 그 사이 나는 양장점 일을 계속했고 준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작은 수선집을 하나 열었다. 재봉틀 2대와 의자 3개가 전부인 가게였지만 내 이름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준이 직접 나무판에 매직으로 써준 글씨였다. 장검. 삐뚤빼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간판이었다.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준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서 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었다. 엄마 웃어 하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방패가 아닌 웃음이었다. 준의 수학 성적은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이었고 과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나는 가게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반지하 방에서 4시간 자며 살아온 엄마의 아들이 누구의 과외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 사이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엄마,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것, 내가 준에게 주었던 것, 그것이 결국 이런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구나. 수능이 끝난 겨울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서울 소재 최상위 대학교 자연과학부 전액 장학금. 나는 그 말을 듣고 재봉틀에서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준이 달려와 나를 잡았다. 괜찮아 하고 내가 말했다. 괜찮아. 다리가 좀 아파서 하고 거짓말을 했다.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준은 나를 안아 올려 방 안으로 데려갔고 이불 위에 나를 눕히고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 모습이 어머니였다. 반지하 방에서 홍수가 나던 날 나를 업어 옥상으로 올라가던 어머니의 등, 물 한 잔을 건네는 준의 손에서 어머니의 손이 보였다. 대학 입학 후 1년 준은 학과 수석을 유지하며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외 연구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1년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연구하는 기회였다. 나는 당연히 가야지 하고 말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하고 덧붙였다. 준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도 같이 가. 나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추었다. 내가 왜 하고 물었다. 준이 말했다. 나를 돌보려고 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려고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직물 공방이 있어. 내가 알아봤어. 엄마가 좋아할 거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엄마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곳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 아이가 장학금 서류를 정리하면서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공방을 찾고 있었다는 것, 나의 손가락에 좋아하는 것을, 나의 눈이 빛나는 순간을 이 아이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마치 내 어머니가 반으로 접은 크레파스 세트를 문방구 앞에서 주었다며 웃던 그 밤처럼 준이 나에게 건네는 것은 비행기 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러나 어떤 가격표도 붙일 수 없는 것. 너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 그날 밤 반지하 방에 나란히 누워 준의 숨소리를 들었다. 천장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고 수도관이 가늘게 울었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반쯤 들어왔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오늘 하루도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그리고 준의 목소리가 그 위에 겹쳐졌다. 똑같은 세 문장. 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준에게로, 그리고 이제 준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사랑은 물처럼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나무처럼 자랐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고 그 가지 끝에서 다시 씨앗이 떨어져 새로운 땅에 닿았다. 심장이 뛰었다. 무섭도록 세게 뛰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다. 여권조차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 심장이 뛰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남은 날들 곁에 준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준의 이불을 여며 주었다. 내 손이 닿자 잠든 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미소였고 나의 미소였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질 미소였다. 나는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내일도 함께여서 감사하다. 수도관이 한 번 울었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